1995년에 우리에게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수면으로 떠오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종기 씨는 아들의 사연을 언론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해 11월, 김종기 씨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들었다. 아버지의 역할을 못다한 죄책감으로 아들의 넋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김대현 사건 이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과 시스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참혹한 학교 폭력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집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장본이 되고 보니 참으로 이 청소년 폭력 예방이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존재였고 꼭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너무 감사합니다. 청해단이 아니었으면 제 딸은 죽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기에 그래서 청해단이 나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푸르게 자라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세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자랄 수 있는 세상. 개성을 존중해주는 세상. 차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 아이들이 드넓은 세상을 다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는 세상. 푸른나무 재단은 한 아이의 희생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던 꿈 많은 소년 대현이. 대현이는 16살이 되던 1995년 6월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죽음. 하지만 모두 학교 안에 폭력은 없다고 말하며 부정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는 학교 폭력과의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영 군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김종기 씨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을 설립해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조차 부정했던 시절 학교 폭력의 위험성을 사회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은 청소년 보호 이슈를 우리나라 최초로 공론화시키며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꾸준한 활동과 투명성을 인정받아 아산상, 인춘상, 막사이사이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UN 특별협의 지위까지 획득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은 이제 아이들이 상처를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펼치도록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NGO로 성장했습니다.
눈물에서 시작한 푸른나무 재단은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새싹에서 나무까지 한 아이의 성장을 온전히 함께합니다. 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공동체, 가족 안에서 행복하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눈높이에 맞춰 배웁니다. 자아가 발달하고 생각이 깊어지는 나이에는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더 잘 이어지도록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푸른나무 재단의 생애주기 프로그램은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듯 한 명의 행복한 청소년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담 치유, 교육 미래, 장학 나눔, 연구 정책 제안, 비폭력 문화운동 국제. 푸른나무 재단은 5가지 핵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푸른나무 재단은 전국 학교폭력 상담 전화 1588-9128을 시작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이 전무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 활동은 아이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함께 행복하게 자라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푸른나무 재단은 교실의 아이들을 학교폭력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예방자로 기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시작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소통과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제 꿈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푸른나무 재단은 모든 청소년이 환경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꿈꾸고 배우도록 후원자들과의 다양한 나눔 행사를 통해 청소년이 경제적 걱정 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푸른나무 재단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부터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여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발언해 왔습니다. 한국 최초로 청소년 대상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7만 명 시민의 서명을 모아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제안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푸른나무 재단은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비폭력 문화를 지향하도록 꾸준히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UN 글로벌 컴팩트 회원으로서 세계와 함께 청소년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의 모든 활동은 청소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은 푸른나무 재단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청소년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열어주는 빛이 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청소년의 아픔, 푸른나무 재단의 꾸준한 활동으로 학교 폭력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의 증가로 우리 아이들은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청소년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푸른 별이 되어 주십시오. 학교 폭력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아이들이 보내는 도움의 신호들 외면하지 말고 손 내밀어 주세요. 청소년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외면하지 말고 지켜주세요.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우리의 푸른 나무가 되어주세요. 청소년을 지키는 푸른 나무가 되어주세요. 지금 청소년의 푸른 나무가 되어 주세요. 최근 사이버 폭력이라는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이버 정글에 빠진 코끼리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코끼리 6마리가 신종 바이러스에 빠져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런, 아이고, 어쩌지?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어떡하지? 내 이름은 푸코. 사이버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구하고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버 정글의 가디언이죠. 본 사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퍼져 있어 학교나 한 명의 외부 전문가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정글 속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쉽게 전파돼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이버라는 새로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오랜 시간 힘을 합쳐 친사회적 역량이라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친사회적 역량이란 친구들끼리 서로 돕는 능력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정직, 먼저 한 약속을 지키는 약속, 잘못을 이해해주는 용서, 주어진 일을 꼭 하는 책임, 남을 먼저 돕는 배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소유의 6가지 행동 능력입니다. 푸른 코끼리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이 능력을 가지게 되면 학교 폭력의 또 다른 위험, 사이버 폭력을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출동합시다. 우리의 파트너스에게 긴급 지원 요청을 하고 지지 크루를 모아주세요. 지지 크루 지원 요청! 파트너스 지원 요청! 탐험가 지원 요청! 가디언즈 지원 요청! 푸른 코끼리 렛츠 기! 출동! 먼저 능력 백신을 찾아야 해. 찾았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너희가 사이버 폭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키워줄게. 푸른 코끼리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이버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사업 푸른 코끼리, 우리 모두 함께해요. 네, 코로나 시대에 학교 폭력이 오히려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데도 털어놓을 곳 없었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면서 어느새 성인이 된 학폭 피해 학생은 어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하얀 가면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학교 폭력을 남의 일처럼 두고만 보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면 피해자는 모두가 가해자 편인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된 학폭 피해 학생도 과거의 아픔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2015년 9월 18일 금요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오히려 늘어난 학교 폭력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이버 폭력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학교 폭력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중 20%가 언어폭력, 명예훼손과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학폭 피해자 학생들에게 김시원 씨는 6년 전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많이 털어놓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폭을 방관하는 대신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청소년의 한 분야만 보고 심리적인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청소년 상담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면 쓴 사람들 사이에서 김시현 씨도 쓰고 있던 가면을 하늘 높이 던져버렸습니다. 연합뉴스 TV 홍정원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최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청원 내용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각각 36만여 명, 21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또래 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정원하여 학교 학급 단위에서 심리지원과 상호이해 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윤이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예쁜 15살 딸 하윤이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윤이와 함께하는 게 제겐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윤이가 이상합니다. 딸 왔어? 사춘기라 그런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인가?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고 기분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하윤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하윤이 때문에 걱정이에요. 핸드폰 요금제도 무제한으로 해달라고 하고 핸드폰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나저나 요즘 애들은 핸드폰을 그렇게 오래 사용하나요? 뭘 그렇게 혼자 보고 있어? 깜짝이야. 왜 남의 방을 함부로 훔쳐봐? 하루 종일 방에만 있길래 궁금해했더니 큰 소리를 내면서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어느 날은 같이 밥을 먹는데 내내 메시지가 오길래 남편이 물어봤더니 하윤이 인기 많네. 이 남자친구 생겼어? 그런 걸 왜 물어봐? 궁금하니까 그렇지. 김하윤, 아빠한테도 친구도 좀 소개시켜줘. 응? 신경 끄라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쌩 가버리는 거 있죠? 예전에는 살가운 딸이었는데 요새는 딸을 보면 낯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는 하윤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선생님, 우리 하윤이 학교 생활 잘 하나요? 안 그래도 요즘 하윤이가 지각도 자주 하고 숙제도 잘 안 해와요. 혹시 요즘 하윤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사춘기라 그런지 저랑도 대화를 잘 못하고 있어요. 원래 수업 태도도 정말 좋고 되게 활달했던 친구인데 요새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 집중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적도 계속 떨어져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요. 하윤이랑 이야기해봐도 아무 일 없다고만 하네요. 혹시라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하윤아, 요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 없어. 예전에는 우리 하윤이 엄마한테 친구도 얘기도 곧잘 해주고 그랬잖아. 근데 요새 엄마랑 대화도 안 하고? 아빠도 우리 하윤이 핸드폰만 한다고 걱정이셔. 몰라. 학교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하윤이 성적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던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좀 끄라고. 김하윤, 엄마는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반항하면 엄마 기분은 어떻겠어? 엄만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나가. 나가라고!
하윤이와 그저 대하고 싶었을 뿐인데 딸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차가운 반응에 서운해서 저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얼마 전부터 말 못할 비밀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SNS에서 저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하게 지내려던 건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윤아,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피곤해서 좀 쉴게.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아닌 루머도 퍼뜨리고 단체로 제 욕을 하기도 해요. 뭘 그렇게 혼자 보고 있어? 깜짝이야. 왜 남의 방을 함부로 훔쳐봐?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고 이런 내 모습을 엄마가 볼까봐 자꾸 숨게 돼요. 하윤아, 밥 안 먹고 뭐해? 김하연, 아빠한테도 친구들 좀 소개시켜줘. 응? 신경 끄라고. 말하면 해결이 될까요? 학교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하윤이 성적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던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좀 끄라고. 김하윤, 엄마는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반항하면 엄마 기분은 어떻겠어? 엄만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나가라고! 온라인에서 계속되는 괴롭힘 때문에 어디 가기도 무섭고 학교에 가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얼굴 보긴 더더욱 무서워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21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온라인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모두 접종하셨나요? 백신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막아주고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백신으로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우리 아이들이 노출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학습 공간 또 생활 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사이버 폭력이라는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이버 폭력 백신 푸른 코끼리 조기 감지 초기 대응이란 주제로 코로나 이후 심화하는 사이버 폭력에 관한 국내 통찰적 접근과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자, 먼저 조기 감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푸른 코끼리 캠페인 영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에서는 청소년에 퍼진 사이버 폭력 바이러스의 국내 실태와 대응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2부에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통찰적 접근과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푸른 코끼리 대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본 포럼은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동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또 포럼 2부에 푸른 코끼리 대담에서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포럼 중간에 등장하는 푸코 6가지 친사회적 역량 캐릭터를 모두 캡처하시거나 실시간 시청 인증을 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Z 플립 3 등 삼성 최신 전자기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온라인 포럼 개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푸른나무재단 김경성 이사장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님, 사랑의 열매 조홍식 회장님, 그리고 삼성 사회공헌 업무총괄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코 포럼 두 번째 개최를 축하합니다. 푸코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이버 세상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이버 공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푸른 코끼리는 비폭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폭력은 공간과 이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안전한 세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온라인 포럼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국내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은 푸른 코끼리가 교육부, 사랑의 열매, 삼성과 함께 우리 청소년이 안전한 사이버 세상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이다. 우리 미래를 밝히는 빛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공이다. 청소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6월 학교 폭력의 피해로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선택한 한 아이의 아버지인 김종기 님이 다시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과 같이 불행한 사례가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 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NGO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이버 폭력, 조기 감지, 초기 대응 꼭 기억하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 이 푸른 코끼리 어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코끼리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 코끼리는 늘 우리 청소년 곁에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온라인 포럼, 다음으로는 두 분의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 문용린 고문님의 학교 폭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화해와 용서, 그리고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의 피터 스미스 교수님의 동서양 사이버 폭력 해결 코드 강연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나무재단 고문 문용린입니다. 강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교 폭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너무도 간단한 화해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학교 폭력의 핵심인데, 학교 폭력 사건을 일반 범죄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 폭력 현장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인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되다 보니 학교 폭력의 본질이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학교 폭력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일종의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판정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학교폭력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이젠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해버렸습니다. 푸른나무재단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6.3%로 지난해 5.3%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폐해가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은밀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학교 폭력 미투 현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학교 폭력 재현 현상, 소위 학폭 미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학교 폭력 미투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과거 미해결된 학교 폭력 피해자가 유명해진 가해자와 의도하지 않게 마주하면서 심리적 갈등이 심각하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벌어질 당시 화해와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1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곤 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 조치 등으로 사건이 무리하게 마무리될 경우 피해자의 마음은 풀리지 않은 채 고통 속에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감정은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은 또래로부터 받은 수모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수치심이, 수모감이 줄어드는 감정은 결코 아닙니다. 피해 학생들에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보다 내가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가 더 중요한 감정입니다. 학교 폭력은 일반 범죄와 동일한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성의 문제로, 정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경시되었던 담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해결 과정에서 해당 담임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중에서 회복이 잘 된 경우는 대부분 담임 교사가 중재를 잘해서 화해의 장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담임 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잘 아는 유일한 선생님입니다. 부담일 수 있겠지만 담임 교사가 두 학생의 관계에 집중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학교 폭력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한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담임 교사가 배제된 채 행정적 판단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해자 처분 중심으로 초점이 이루어져 있어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간혹 학교폭력 대처 방향이 판정으로 집중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개입하게 되고 부모님들끼리 싸우다가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결과에 불공정이 생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 학생과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한 응답자의 28.1%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은 방관자들의 침묵하는 태도가 자신의 가해 행동을 지지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방관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치욕감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문제를 진단하고 다자 간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학교 폭력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교 폭력의 문제는 간단히 한 기관의 문제로 해결될 그런 간단한 소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 어른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포럼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학교 폭력의 기억은 평생 이어질 수 있는 고통입니다. 학교 폭력은 발생 즉시 학교 현장에서 교사 주도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교 폭력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청소년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from London, UK. I'm Peter Smith at the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give this keynote talk for the Blue Tree Foundation conference. I only learned about Blue Tree Foundation a few months ago, but I'm very impressed by the work you're doing and feel very honored to be invited to give this talk, which is going to be about research on cyberbullying. So traditional or offline bullying can be physical, verbal, social exclusion, rumor spreading, and then we have cyber or online bullying using mobile phones or the internet. Now, cyberbullying does have some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bullying. It depends on some degree of technological expertise. It's primarily indirect rather than face-to-face. There's some invisibility of those doing the bullying. The perpetrator doesn't usually see the victim's reaction, at least in the short term. And that's an important difference too, because on offline traditional bullying, you see how the victim is responding, and that may or may not encourage you to continue, but you don't see that, at least immediately, with cyberbullying. The variety of bystander roles in cyberbullying is more complex. So you could be with the perpetrator when they post a nasty message, you could be with the victim when they see it, or you could just be seeing that particular website, seeing that particular social media site and seeing the messages posted without being with either the perpetrator or the victim. The breadth of the potential audience is increased. Obviously, we could have hundreds or thousands of people seeing a particular website, and it's difficult to escape from unless you stop using the internet, which certainly young people don't want to do. Then it's a 24/7 kind of phenomenon. As I said, probably more relevant for traditional bullying, but might be relevant for cyberbullying too. And then cultural values, one I've been particularly interested in. Now, cultural values have been written about by a number of authors, but probably the most well-known is Geert Hofstede in the Netherlands, who proposed 6 main dimensions of cultural values: power distance, individualism, collectivism, masculinity, femininity, uncertainty, avoidance, long-term orientation, and indulgence versus restraint. And here's some Hofstede scores for selected countries. So the USA, Great Brita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nd I put them for power distance, individualism, and then masculinity, femininity dimension, how sort of macho, if you like, how much sex difference there is in societal values. So high scores mean high on the dimension. So China is coming out high on the power distance measure, to some extent Japan and South Korea too, much more so than the USA and GB, where hierarchy is not so important perhaps. On the other hand, the USA and Great Britain are very high on in the individualism scores, and China and South Korea especially really much more collectivist, to some extent Japan too. Japan's coming out very high on the masculinity dimension. So there are thes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cultural values and the other things we looked at too, and these might help explain the differences in prevalence rates of different kinds of bully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m interested in looking at the moment and is a kind of subject of current investigation really. There are a number of predictions we can make from the cultural values work. So power distance, it could affect definitions of what is bullying, and cyberbullying, of course, because bullying implies an imbalance of power and kind of suggesting that that power is being abused, being misused. But in a society with high PDI scores, use of power by older people or stronger people might be much more readily accepted than it would be, for example, in a society with low PDI scores. So in other words, the definitions of what is bullying might change. For example, we use some cartoons to look at this, stick figure cartoons, and one of them shows an older pupil asking a younger pupil to carry their bags for them at school. So they're using their power to get someone to do some work for them, carry their bags. And in societies like Japan and South Korea, that did not seem to be regarded as ijime or wangta bullying. But in societies like England,
Western societies, it was seen as bullying much more often. And then if we look at individualism, collectivism, that might affect the prevalence rates really and the types of bullying, and perhaps the ratio too of bullies to victims. So it's been argued that in collectivist societies, people might be less likely to bully others, certainly within their in-group, because you've got a strong cohesive in-group, so you wouldn't be picking on people within that. Although you might, of course, be picking or bullying on people who are in an out-group. But if you are being bullied, however, and it might be quite a collective kind of behavior, so the bully-victim ratio might be larger in collectivist societies. For example, some of the work in South Korea suggested that a whole class or many members of a class might pick on one child, whereas in societies such as England, it's often just one bully or perhaps two or three who are picking on a child. So the bully-victim ratio might differ, and there's some evidence that's the case. And if we look at masculinity, that could affect the male-female ratio and also the amount of sexist bullying that's going on too, perhaps. So there's predictions to be made, which are being tested at the moment, really, in current work. It's obviously important to include cyberbullying explicitly in things like school policies, anti-bullying materials, teacher training materials, guidance for parents, and guidanc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many organisations and websites now provide this. And in the UK, for example,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provides a document, Cyberbullying Advice for Head Teachers and School Staff. And the Anti-Bullying Alliance is a charity which has a lot of resources, including a focus on cyberbullying, and the many other websites available as well. Cyberbullying in the UK is not actually an offence, but there are laws about harassment and defamation and threatening behaviour. Schools must have an anti-bullying policy. Revenge porn is a criminal offence. That means sharing sexual images or video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involved. But unfortunately, many students are not aware of this law and may still treat cyberbullying as fun or banter.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vary by pupils and young people. Some are rather ineffective if you're doing nothing, if you're just trying to avoid the situation, or if you retaliate in an inappropriate way, that can be dangerous. But seeking help from friends, family, staff, and peer supporters can be helpful. Responding assertively, analysing the bullying episode and the bully's behaviour, and thinking what's the best way of responding. For traditional bullying, often pupils will tell a teacher, but for cyberbullying, that seems to be much less. Probably because they think that the teachers don't really know so much about what's going on. Was telling someone helpful? About a quarter of the time it was very helpful, 13% quite helpful, 20% a bit helpful, but not helpful in 40%. It's questionable how often, because we saw that often they're telling friends, and friends may understand, but they may not always be the best people to help. It may be more important really to tell parents, family, someone at school to get effective help. A review by Campbell recently looked at some of the common elements in these programs that are effective. Program's name is positive. In other words, it's called something like Media Heroes, for example. It's emphasizing the positive aspects of the program for those taking part. It's based on some kind of theory. It involves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so a wide stakeholder engagement. It involves young people in the design and execution of the program. So, for example, being peer leaders in school, conducting cross-age peer tutoring, which I just mentioned, helping develop and or implement whole school activities. And it's flexible enough to include changing technologies. The point that the internet is changing all the time and we need to keep up to date with the latest kinds of cyberbullying and harassment that are taking place. The role of peer supporters is one important aspect. Peer supporters can be trained, they can offer helplines with practical tips for victims, they can monitor websites and blogs and report bullying behaviour, they can actively challenge it where it's appropriate, and they can generally heighten awareness of issues around cyberbullying. I hope that has been an interesting overview of what we know so far. I'd like again to congratulate the Blue Tree Foundation on the work they're doing, which I think is really valuable in the South Korean context. And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to this talk.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현실 앞에서 이 사이버 폭력은 친사회적 화해와 용서로 즉시 해결해야 된다는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 백신 푸른 코끼리 조기 감지 초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1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온라인 포럼, 이제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할 텐데요. 1부에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국내외 실태와 대응 사례에 관해서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를 넘어서 해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사이버 폭력에 관한 의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제 청소년 사연과 또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사연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그 가해 학생을 괴롭힌 것처럼 만들어 놨었어요. 이렇게 나쁜 애니까 괴롭혀도 돼. 이렇게. 5명이서 다니니까 한 명이 낙오가 됐었어야 됐어요. 저를 만만하게 보니까 애들이 하는 행동이 더럽고 싫대요. 그냥 뭐든. 제가 얘기 걸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그냥 피하고 놀아도 난 빼고 놀고 은근히 따돌림? 한 하루에 4-5번? 말을 걸면 머리끄댕이를 먼저 잡고 늘어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은 그냥 놔주고 걔네들은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했죠. 되게 어릴 때부터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응? 막 저렇게 생긴 애가 어떻게 연기를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고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제 성이 조씨라서 걔네들이 저를 족돼지 이렇게 불렀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들을 거론을 하면서 너 이랬으니까 얘한테 사과해. 무릎 꿇어봐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됐죠. 페이스북 프로필 보면요. 자기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다가 더러운 년 이런 식으로 나구나. 방 이름을 뭐 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놀리고 학교에 가면은 또 놀리고 누가 봐도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딱 써놓고 뭐 병신 같대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나도 아는데 막 걔? 막 이러면서 제 이름을 특정을 하지 않으면 너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애들이랑 같이 다니는데도 외로웠고 그 생각을 하면은 싫어가지고 학교도 가기 싫고 초라해졌어요. 그냥 믿었던 친구에게 버림받아서 2학기 중반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는 안 갔거든요. 막 괴롭힐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언제 죽을 거고 어떻게 죽을 거고 그런 거를 다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다른 애들은 저랑 안 놀아줄 것 같아서. 자존심의 문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왕따를 당한다 확정 짓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부모님이 아시면 어쨌든 부모님도 슬퍼하실 거니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조금 혼내고 끝났어요. 막 누굴 때려서 누가 죽은 것까지는 아니니까 뭐 강제전학을 보내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사과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진심은 안 느껴졌는데 걔네들 사과를 안 받아주면은 저도 혼자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해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학교는 단순 친구들의 싸움으로 본 거죠. 대면에 시켜놓고 서로 사과해 이렇게 하고 끝냈었어요. 부모는 더 힘들어하고 하는 게 싫어서 친구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막았던 것 같아요. 사고 전날 분명히 담임 선생님한테 힘든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담임은 대신 그 친구에게 가서 얘기해 줄까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요 라고 대답했다고.
저희한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아이가 이런 일을 했었다. 부모님이 좀 데려가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연락만 한 통 하셨어도 제가 아이를 데려왔을 거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원인을 밝혀냈을 거고. 학교폭력의 사안 조사를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안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는 지금 현재 상태의 학교폭력 조사 시스템으로는 학교폭력 조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저희 아이 같은 아이들은 계속 나올 거고요. 경찰이든 외부 기관이든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희 아이같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복한 척 하는 아이들일지라도 속으로는 곪아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내 아이라 생각하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선생님들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영상 속 이야기는 알고 보면 그리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요.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어쩌면 본인, 지금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늘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 실제 사이버 폭력을 겪은 피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무속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재현입니다. 저는 현재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홍보분과장, 서대문 청소년 아지트 쉼표 총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티에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저이지만 사실 저는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피해자입니다. 2018년 중학교에 진학한 저는 1학년답게 새학교와 새학년, 새학기에 두근거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그 두근거림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따, 은근한 방식의 따돌림과 괴롭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따돌림과 괴롭힘은 더 심해져 갔고 반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에 담임선생님이 안 계신 학급 단톡방에서 단지 SNS에 친구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욕설을 받았습니다. 괴로워서 단톡방을 나왔지만 다시 초대되어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단톡방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학교 교실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 학교폭력은 사이버폭력으로 확장되어 24시간 내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전연대에 살고 있던 형이 귀국하고 나서 제 생활과 이야기를 듣던 중 그것은 사이버폭력이고 학교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야 제가 당하고 있던 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형의 도움으로 제가 당했던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캡처한 뒤 비로소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도 아시게 되자마자 생활지도부와 위클래스에 저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서서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지도부에서 저를 괴롭힌 주요 가해자 10명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고 저는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님에게 공개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개사과한 이후로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우울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자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집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제 모습을 부모님께서 발견하시고 당장 학교를 그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동네를 떠나 그해 9월 저희 가족은 서대문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와 학교에서 저는 잘 적응하는 듯 했지만 제 마음에 어느새 상처가 커져 있었나 봅니다. 학교를 갈 때마다 중1 때 다녔던 일들이 떠오르고 밤에 악몽을 꾸어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후에 부모님과 상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합포기 결과 가해자 10명 중 1명만이 사회봉사와 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울하고 분한 제 마음과 여러 증상들은 상담을 하면서 초반에 어느 정도 차도를 보이는 듯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몽은 심해지고 손떨림, 과호흡, 호흡곤란까지 와서 학교를 조퇴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우울감과 신체적 증상들은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의 한 채널에서 들은 말인데 10대 시절 겪은 트라우마는 40대까지 혹은 더 오래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저의 미래까지 잡아먹지 않도록 지금도 저는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당하고도 이렇게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저희 가족들의 사랑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 모두가 제 형과 같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주변인을 갖고 있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저 같은 청소년이 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을 처음으로 당한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게 학교폭력이고 사이버폭력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제 가족과 담임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곧바로 열렸더라면 지금의 저는 이 불안함과 우울감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은따를 당하기 시작했던 학기 초 같은 반 학생들이 가해자에게 그만해 멈춰 라고 동시에 말해주었더라면 저는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라는 끔찍한 악몽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육들을 학교에서 숱하게 들어봤지만 왜 실제로 그만하라고 용기 내어 말해주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저에게는 없었을까요? 괜히 도와줬다가 같이 이 끔찍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와 같은 청소년이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은 피해자의 이상 지원을 바로 발견할 수 있고 선생님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친구들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가 없도록 발벗고 도울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폭력 로그아웃, 친구사나 로그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청소년이 악몽이 아닌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 정글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초등학교 6학년 김규현입니다. 제2회 푸꾸포럼의 청소년 대표 연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나 이미지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인터넷의 특징은 익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나 이미지를 통해 쉽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이버 폭력은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남기는 폭력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주어 평생 상대방을 괴롭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
뉴스 기사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사회가 이어지면서 사이버 폭력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집단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숨진 16살 여중생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매일매일 SNS를 통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협박 문자와 욕을 하며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절벽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조사에서도 10명 중 1명꼴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현실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다 보니 혹시 저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 물리적인 폭력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어 폭력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 당사자로서 사이버 폭력 문제, 특히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언어 폭력을 꼭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몇 가지 사이버 폭력 예방 실천 방법을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려 합니다. 자신이 하루에 비속어와 욕설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체크해보기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루 동안 비속어와 욕설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반성과 다짐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내에서 선풀 달기 캠페인 실천해보기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서로를 칭찬하거나 존중하는 말을 한마디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말이 상대방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고 용기를 주는지 모두가 느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쁜 말은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변의 친구를 잘 살펴보며 관심 갖기입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만 소심한 성격으로 친구나 어른들께 아픔을 말하지 않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친구가 있는 경우 우리가 먼저 도움의 손길과 열린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안한 사이버 폭력 예방 실천 방법 3가지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줄어들고 그들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친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고 친구의 입장에서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사이버 폭력 오행시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롭고 정의로운 생활을 위해 사이버 폭력, 이젠 막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생각은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폭력 없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로 사이버 폭력이 없는 아름다운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am Mark Andre Pagana, 17 years old, an advocate for mental health. As we know, amid the pandemic, most of us adolescents have no choice left but to stay inside our residences where we cohabitate with our family or whoever we stay with.
we're quite restricted to go outside and mingle with our peers physically. In most cases, what we're left with is social media to keep us in touch with each other. Through this technology, channels of communication have been established more efficiently. And yet, we had to admit that social media has granted us an overwhelming power, which in most cases are not taken with an adequately equivalent amount of responsibility. And it's frightening. Here in the Philippines, we know of an infamous celebrity whose transformation after a plastic surgery has received a widespread coverage nationwide, but who he was before. Someone who has experienced cyberbullying due to his appearance during his teens and even until now, still manifested in his new facade. He's been called names, Rice Krispies, because of his pimple marks which left a conspicuous trace. Lots of memes were created for entertainment purposes. To many, he was just a laughingstock. But we went too much that it inflicted a prolonged impairment in his decision-making skills and perhaps his other psychological attributes. These people, they are all masked with the anonymity induced by their consciousness. In my school, I know of a candidate running for a position in a student council who got bashed online due to her political preferences. In my school, I know of many teachers who are being talked trash by their trusted students behind the screen. In my school, cyberbullying incidences are disguised within joyful moments, and bystanders like us had a little chance to call for a stop. Behind the masks worn to us in our virtual society, there were much laughter, demeaning, and devaluating laughter. Of course, it happens to anyone, and the probabilistic nature of it occurring to ourselves increases. If we are women, part of the LGBTQIA community, a Muslim, or anyone deemed as a part of the minority. Sadly, these irresponsible netizens/perpetrators are unlikely to be held liable. These are, of course, just some of the many incidents of cyberbullying which happen here in the Philippines. The lingering issue on cyberbullying is worsening and getting even more rampant amid the current health crisis. There is not a rich amount of literature which documents the 2020-2021 cyberbullying statistics here in the Philippines. As we fully embrace this digital age, we gradually shift into a more layered niche of bullying.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Anti-Cybercrime Group, or PNP-ACG, primarily acts to enforce laws in protecting youth against cybercrime, such as the following. And that's a number of laws concerning youth's welfare in the cyberspace. However, most incidents of cyberbullying are reprimanded in schools first, before legal actions are taken by the authority. And only a tiny fraction of cyberbullying incidences in schools reach the PNP if the case is not denied by the schools in the first place. On the other hand, social media and related sites offer only a limited options of post hoc strategies on how to deal with cyberbullying. You see the post, you report it, and they evaluate it. But what if you did not see the post? What if there was no one to report it? Chances are, it would end up circulating and you can do nothing about it. I stand firm with Trisha Prabhu of Rethink that the redress of these grievances should not be shouldered and burdened upon by the victims. What we still lack are preventive strategies which can be employed even before the damage has been done. These lapses, beside the anonymity factors, are what truly masks these offenders. We are tired of hearing the adage, the internet is a dangerous place. There in the digital world lurks a silent pandemic on the issue of cybersecurity, cyberbullying, and harassment. And we hope to get masked for our own protection. Yet, when we simply allow that, we become bystanders, if not the offenders or the victim of countless cyberbullying incidents. And that does no good either.
It is not whether we reduce the hours we spend on social media. It is on whether we are able to stop them even before they have demeaned and dealt a lasting damage towards someone. Altogether, with the synerg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social media pioneer team, and we, as empathetic youth against cyberbullying, this goal of unmasking the offenders and the catalyst of these crimes can be attained. That is how our socials can be a safer place. I am Mark Andre P. Pagana, 17. Thank you for witnessing my unmasked gorgeousness. 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사이버 폭력 조기 감지, 초기 대응인데요. 상황을 빨리 감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주제를 명확하게 느끼게 해준 얘기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이렇게 용기 내서 함께 해준 우리 이재현 연사님과 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전해준 김규현님, 마크 안드레 파가나 연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 혹은 어떤 계기로 가해자가 되기 전까지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던 이들의 삶이 어느 순간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이 나서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빠르고 또 넓게 번져가는 사이버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우리 어른들은 그리고 시민사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NGO 메건 마이어 재단의 설립자인 티나 마이어님과 또 푸른나무 재단의 최선희 상담본부장님의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Why don't you kill yourself, stupid? You are a loser. If I were you, I would hate myself. No one cares about you. Do you have any friends at all? You know people hate me, right? Hi, my name is Tina Meyer, and I am the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Megan Meyer Foundation. And our mission is to support and inspire actions to end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I started this foundation because of a tragedy that happened to my daughter. Megan was my firstborn child. She was this amazing, chunky, little, happy kid. And about 3 weeks into 8th grade year, Megan came home and she wanted to get a MySpace account. I know most of you are going to be like, what is MySpace? But MySpace was like Snapchat, like Instagram, like Twitter, like Facebook, like all of those. But this was the big one. I was worried. I wanted to protect Megan, but I also wanted her to be able to be a part of what other kids were a part of. And she started adding friends from her new school, even good friends from her old school. And she was happy. Then about 3 weeks in, she gets a friend request from a boy. All it was his picture, his name, and him wanting to be friends. Megan, this were her words, said, "Mom, can I add him, please? He is so hot." Josh started telling Megan that she was beautiful on her pictures and telling her she had beautiful eyes and a great smile. And this was a boy that she thought was cute. He was saying nice things. And so for her, it felt good. So after about 5 weeks of talking to Josh, it was a Sunday, October 15th of 2006. She was on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n she got this message from Josh Evans. It was out of the blue. It said, "I don't want to be friends with you anymore. You're not a nice person." Megan even looked at me and said, "Mom, look at this. What do you think this means?" I said, "Megan, honey, I have no clue. People have bad days. Just ask him." Megan sends another message to Josh and says, "Hey, listen,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ere'd you get this from?" There was still no response. This was a second message that she sent him trying to find out what's going on. Why would he send something like that? I signed Megan on. There was a message that came in late the night before that said, "You heard me. No one likes you. No one wants to be friends with you." Megan said, "Why are you saying this? I'm not mean to somebody unless they're mean to me. And who's saying all of this?" I heard the bus come up the street, and I yelled to Megan. I said, "Meg, you've got to sign off. I've got to go." Megan said, "Mom, please let me finish this last message," and I will.
Typically, I never did that. I always made sure she signed off, but I was in a rush. I got her sister off the bus, and we headed to the orthodontist office. Once I got her checked in, I called to check on Megan. And when Megan answered the phone, she was crying. I said, Meg, honey, what is going on? And she said, Mom, they're saying horrible things. I said, who is saying horrible things? She said, on MySpace. I said, Meg, honey, come on. I told you to sign off. Get off the MySpace. I will be home. I get in the door and I yelled to Megan. I went downstairs to see where she was at, and she was still at the computer. And she was sobbing. I said, Megan, please get up. I sat down to start looking at these messages. These messages went back and forth. Now Josh had 2 other girls involved. And the messages were horrible. The nicest ones that I can say called Megan out. They said, Megan Myers a fat ass, Megan Myers a whore, and those were really the nicest things that were said. I was looking at all of these things going back and forth and these horrible names, and now I saw that Megan was lashing back at them, saying, I'm not this, you're this. I said, Meg, we've talked about the war of words. If you would have signed off when I told you to, we could have worked this out. I said, Meg, you're not any of those things that they call you. She said, Mom, it's going to everybody at my old school, everybody at my new school. Who's gonna believe me? They're gonna believe them. She looked at me and said, you're supposed to be my mom. You're supposed to be on my side. I ran upstairs to Megan's room, opened the door, and found that Megan had attempted to take her own life. We called 911. The paramedics arrived. Megan was transported to Children's Hospital in St. Louis. And for 24 hours, it was a roller coaster. Unfortunately, Megan passed away on October 17th of 2006. There are no words to explain the depth of pain that it was to hold her as she took her last breath. Every dream, every hope that I ever had for her was gone, and I didn't even understand what happened and why. 5 weeks after Megan passed away, it was Thanksgiving weekend. And we received a call from a neighbor down the street. And she asked us to come to this meeting. It was about Megan's death. She wanted to confess that she has been holding on to information for about 5 to 6 weeks now. She told me that our neighbor, Lori Drew, a mom, her daughter, Sarah, who had been friends with Megan since the 4th grade, and another 18-year-old girl created the Josh Evans account, that it was a joke. The reason that they created this account was because they had heard that Megan had called her daughter a lesbian. I don't know if Megan did or didn't. Again, Megan was not perfect. They thought by creating this account that they would gain Megan's confidence and find out if she was talking about her daughter behind her back. The reality is that Megan wasn't talking about her daughter. And for the entire time that they kept this account going, it was a joke. It was funny. And the thing is, I don't think that mom or anybody that had a part of it thought Megan would take her own life. I don't think that was their intention. But those things that you do can cause tragedies to families like mine. I can tell you the anger that we felt, the sadness that I felt, that my daughter took her own life thinking that all of these people were saying things when it was just a complete hoax. The FBI did do a 6-month investigation. They were able to track and find that all of the messages wer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Lori Drew's house and our home. They said, listen, there's no laws. There's nothing we can do. Get the laws changed. So in 2008, we did get the law changed in the state of Missouri. It's Senate Bill 818, which states, if you use electronic communications repeatedly to threaten, annoy, harass, stalk another person, you can be charged. It's when I really pushed forward 110% with the foundation. Because if I can use Megan's story to help one of you realize the things that you're going through, that you do have a voice, that bullying is not okay, that there is somebody that you can talk to about it, that your life matters.
if I can help one of you, then I have made a difference. And that's been my goal since day one. And my hope is through this to get some of us to be able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we do, how we treat other people. And if we can create a kinder, more caring world, we can all start saving other people's lives. That's my hope. And it's something that I will continue to do for the rest of my life.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최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개의 세상 속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제가 잠깐 몇 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10년 전으로 돌아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고요. 가장 생각나는 순간이나 사건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국내외 연사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이 학교폭력,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1995년 16세의 한 소년이 학교폭력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 김대영 군이었습니다. 26년 전 당시 우리 사회는 학교 안에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은 줄지 않았고 저희는 시민에게 아이들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47만 명의 서명은 법률 제정의 마중물이 되었고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5년부터 학교폭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 2차 기본개혁을 통해 학교폭력을 대응하던 그 시기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2011년 대구 건군의 사건인데요. 학교폭력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건군의 유서는 우리 사회를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이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랑 함께 총력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구체화,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한 끝에 과거 20%에 달하던 학교폭력 피해율이 한 자릿대인 2014년에는 3%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의 무관용 시기를 지나 2019년에는 교육적 해결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화해와 회복 중심의 정책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은 다시 증가세에 있고 특히 사이버 폭력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특성상 형태와 모습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간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28번 가까이 법을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사이버 폭력 사안을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안이 무엇보다 피해자의 보호, 그리고 회복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 화해와 용서를 위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길 바라봅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이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 이게 도대체 뭐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호는 즉시 적극적으로, 회복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보호와 회복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강원 사건, 이것은 사소한 오해가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졌고 자해까지 시도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 학생의 고통은 죽음이라는 결말로 맞춰졌습니다. 얼마 전 저희 재단에 9128 상담 전화로 여학생이 한 통의 전화를 해왔어요. 같은 반 학생 중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서 고민 끝에 주변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사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사자인 그 친구는 선생님하고 부모님께 나는 힘든 일은 없고 더 이상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대요. 지금 이 소녀가 이야기하는 이런 작은 신호,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알아차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더불어 초기의 대응은 시기도 중요하지만 개입의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초기 대응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위험신호 초기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10년 전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 두 번째는 가장 충격받은 기억, 세 번째는 가장 불행하거나 창피했던 기억. 어떠세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기억해서도 괴로울 것이고요. 인간 기억에 오류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 기억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나의 감정과 관련된 기억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감정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유명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학폭 미투,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저희 재단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과거에 받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호소하셨는데요. 학창시절을 막 지나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여대생, 중학교 때 시작된 학폭 피해가 군대까지 이어졌다는 30대 청년, 가정은 꾸렸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때의 수치스러운 감정,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40대의 가장, 다양한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분들은 짧게는 몇 년 전, 길게는 20년이 지난 그때의 피해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여전히 고통에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괴로운데 가해자는 너무 잘 살고 있다. 그 가해자를 지금이라도 처벌하거나 폭로 아니면 사과라도 받고 싶다는 등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학교폭력 피해의 기억,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재학 시절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을 묻는 질문에 피해와 목격 경험률은 각각 17.3%, 16.2%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가해 경험은 7.6%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이것은 본인의 행위가 상대에게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세포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는 거죠.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가해 행위의 무인식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버 공간, 이곳에서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고 계신데요. 잠깐 제가 오늘 저의 하루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휴대폰에서 알람을 끄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삼성 헬스로 어제 운동량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곤히 자고 있는 저희 딸의 체온을 체크해서 자가진단 앱에 이상이 없다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기상을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BTS의 버터 AI 스피커로 틉니다. 출근 후에는 디지털 환경과 상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반나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 일상에서도 80% 이상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런 사이버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67.2%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특히 10대는 96.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거의 모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푸른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푸른이는 사이버 폭력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와 푸른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푸른아, 푸른이는 별별이를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참을 대답을 못하고 고민하던 푸른이가 저한테 다시 물었는데요. 다시 물은 그 질문은 어디서요? 라고 했어요. 현실과 온라인, 이 두 개의 세상 중에 어디를 말하는 건지 되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 두 번째는 온라인 세계. 이 두 개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은 현실과 같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 모습이신가요? 심리학자 융은 인간은 집단 속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말했는데요. 쉽게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부캐를 떠올리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있으실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된 이 페르소나는 현실과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실보다 이 가상세계에서는 실제적 자아의 연장이 아닌 익명의 가면을 쓴 억압된 혹은 잠재된 충동이 실현된 허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들은 불특정 다수의 저격글과 크크, 흐흐 등과 같은 동조하는 댓글 등의 2차 가해가 더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가해자에게도 유효한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가해 행위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돌아다닌다면 이것이 5년 또는 10년 후에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순간에 알려진다면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두 번째 세상에서 이런 사실이 폭로된다면 과연 어떠실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사이버란 두 번째 세상 안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푸른 코끼리의 선한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통의 기록이 아닌 선하고 착한 행동이 기록될 수 있다면 두 번째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코로나19는 두 번째 세상을 우리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다 주었고 학교폭력의 모습도 바꾸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를 통한 화해와 용서를 위해 작은 신호에도 즉시, 적극,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고통이 기록되어 영원한 상처로 남지 않도록 작은 사인을 알아차리고 이에 맞는 신속한 처치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상담사, 청소년 활동가,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만나는 모든 어른들이 힘을 모으고 현장에 반영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두 번째 세상이 첫 번째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기억이 아닌 행복의 기억이 두 번째 세상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연사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심리학의 권위자인 토니 로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사이버 세상 변화를 위해 설립된 각 단체의 노력으로 반드시 행복하고 또 안전한 사이버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외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과 문화 확산에 힘쓰고 계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영국 NGO 파워 오브 제로의 니콜라스 칼라일 대표님과 관악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 이백형 경위님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My name's Nicholas Carlisle, and I am so honored to be part of your PUKO forum in Korea today. And I'm so impressed by your work at the Blue Tree Foundation and your commitment to eradicating cyberbullying and cyber violence around the world. And the only way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and create a better internet for everyone is if we come together and join forces like this. And I'm so honored to be part of your coalition of experts that you're bringing together to make childhood bully-free in Korea.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how we can prevent cyberbullying before it begins. And what you see on the screen here is a very classic statement of needs, which was created by Abraham Maslow, who was one of the great psychologists of the last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And if you look at this pyramid, what he's saying here is that we need to get our fundamental needs met. For physiological needs means just for food and substance and safety. But if you look at bullying starts to attack our sense of safety. But also you can see the third up from the bottom on this pyramid is belonging. What Abraham Maslow said is that we all need to belong.
We all need to feel part of a family, but we also need to feel part of our peer group, because that's the first way that we experience being part of society. And the problem with bullying is it gets in the way of safety, but it also gets in the way of that fundamental need to belong. And this slide here, which is a picture of the brain, starts to show what happens when someone is bullied. And when someone is bullied, our whole nervous system reacts as if we were under physical attack. There's some fascinating studies done by Naomi Eisenberger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And what she has shown is that when people are socially excluded, the same part of their brain lights up as if they were under physical attack. Just think about that for a moment. So in other words, our nervous system is reacting to social exclusion, which is a form of bullying, in the same way as if we were physically in danger. And that's because we are wired to belong. That's what Abraham Maslow was saying. We are wired to belong. We need to belong. If we don't belong, our whole nervous system considers that a threat. So, a few years back, I was in Seoul in South Korea, and I was at a conference organized by UNESCO. And as we looked at this space, we realized some significant things about the pattern of online use. And we realized that children are getting online from their earliest years. You can see a picture of the world on this screen here, and some of the global statistics. 200,000 students, children, join the internet every day around the world. And what's significant is that the average age at which youth are going online, which in the 1970s was, in terms of screen time, was around 4 years. Now, children's first interaction with screens is at the age of 4 months. Incredibly young. And by the time they're 8 in more developed countries, they're averaging 5 hours of screen time a day, and that's excluding school. And with school going online in the past year, many estimates say that the time of children online has doubled. So as we looked at all of that, we realized that if we're going to tackle children's online behavior around cyberbullying, we need to reach them while they're still young. By young children, I mean under the age of 8. The second thing that we realized as we looked at the problem of cyberbullying was that education is our best way to prevent cyberbullying. And we realized that if we were going to really help children both not become a bully, but also protect themselves from bullying, we had to reach them before the age of 8, because it's at that time that children are most responsive to learning values and to learning life skills. And so because of that, we decided to focus on children under the age of 8 and teach them the life skills that they need for their online and their offline lives. And to help us understand what they needed, we turned to the leading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in childhood and in technology. And we asked their help in mapping out what are the social and emotional skills that this generation needs. What you see on this slide is what we call the power wheel. And this is 12 essential skills and values that every child needs. And this slide takes traditional skills like emotional regulation, which means the ability to
understand what you're feeling and to manage what you're feeling. We are creating a multi-platform program that reaches children through lessons in 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in the classroom, traditional lessons, but teaching these social emotional skills, these life skills. We're also creating a set of videos because we believe that animation has huge appeal to children and is incredibly engaging in terms of getting children to watch and learn. We're creating storybooks, big ones for the classroom and small ones that parents and grandparents can read to children at home. And we're looking for a partner with one of the big tech companies for an online game. This is what we are developing. We are a collaborative campaign. We believe that education changes culture, and that through a change of culture, we can solve cyberbullying. And we very much hope that we can join with you in doing this campaign. I want to close by thanking you all for inviting me here today to be part of this really important conference. And I want to say that together we can end cyber violence for the children of Korea. Thank you very much.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6 학교 전담 경찰관.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이백형 경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사가 꿈이었고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반 형사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2012년부터 7년간 학교 전담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범죄와 학교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선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사명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5가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장의 목소리는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제가 평소에 학교에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사진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가까이, 신속하게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SOS를 하면 5분 더 빨리 만날 수 있고 5분 더 빨리 사건을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목소리는 바로 핸드폰입니다. 저에게는 개인 핸드폰 외에 청소년 소통 전용 핸드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장의 목소리는 바로 SNS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처음 SPO를 시작할 때는 10명 남짓 정도의 청소년들의 연락처와 사진이 있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약 5,000명의 친구가 저장되어 있고 연락처가 있습니다. 또한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청소년들과 지금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는 위기 청소년들은 저에게 주기적으로 카톡 반성문과 카톡 일기를 작성해 보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SNS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이 반성문과 일기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상을 스스로 기록하면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문제가 있던 친구들도 점차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은 저에게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부모 이혼 후 학교를 자퇴하고 학생들의 금품을 발췌하던 위기 청소년을 검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벌은 하였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고 SNS 친구가 되어 안부도 물으면서 사이버 멘토가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식 변화를 유도한 결과 그 청소년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때까지 돈을 빼앗은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주고 검정고시에 도전, 최종 합격까지 하였습니다. 여기 범죄를 저지른 가출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가출해서 찜질방에 있었는데요. 자살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극단적인 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과 카톡 등 네트워크 친구를 통해 이 학생의 소재를 조기에 발견했고 소중한 생명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현장의 목소리는 바로 2014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 2014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20번의 만남으로 한 명의 위기 청소년을 사랑으로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 주제곡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라는 가사가 있고 7.8기 홍수환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7번 다운되고 8번째 일어나 상대 선수를 KO시켜 세계 챔피언이 된 한국의 권투 영웅.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죠. 그러나 청소년 선도는 7번, 아니 10번으로도 부족합니다. 저는 청소년과 최소 20번을 만나고 고민해야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되며 그로 인해 서로가 친밀함이 생기고 더 나아가 믿음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담당하던 한 위기 청소년으로부터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학생은 오토바이 절도 전과만 10차례가 넘는 친구였습니다. 전화 내용은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절도하려는 유혹의 순간 불현듯 저의 얼굴이 떠올라 훔치지 않고 포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소년의 재범을 막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2014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5번째 현장의 목소리는 바로 명함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법에 필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저의 명함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마도 제가 전국에서 명함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어떤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백형 형사님 명함 때문에 우리 아이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학원비를 내는 날 불량 청소년들이 소년의 옷을 뒤져 지갑 속에 돈을 찾았고 그것을 뺏으려던 찰나 저의 명함을 보고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백형 형사님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제 명함으로 학교폭력 초기 대응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1,100명의 SPO들이 한 명당 10개에서 15개의 학교를 담당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름을 외워주고 얼굴을 기억하는 진정성 있는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함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SPO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풀뿌리 NGO와 함께 팀 어프로치로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민관 합동의 팀 접근법이 더 많은 아이들을 그리고 더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관해 아젠더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으로 아이들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청소년, 존재만으로 빛이다. 내가 살린 청소년이 세상을 살린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0세부터 폭력을 제로로 만들자라는 목표로 활동하시는 니콜라스 칼라일 대표님, 그리고 진짜 직접 발로 뛰면서 아이들과 함께 진정으로 호흡하는 이백형 경위님, 두 분의 밤낮 없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사이버 폭력 백신, 푸른 코끼리, 조기 감지, 초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1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온라인 포럼 1부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강연 들려주신 국내외 연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청소년들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푸코 공모전 선정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정작 소개는 경기 포천고등학교 김정빈 학생이 준비했다는데요. 마이크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푸하! 저는 이번 푸코 포럼에서 공모전 선정작 소개를 맡게 된 푸피커 청소년 MC 김정빈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제2회 푸코와 함께하는 사이버 폭력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영상, 포스터, 웹툰, 뮤직비디오 분야에서 작품을 모집했는데요. 정말 많은 청소년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응모해 주신 작품 모두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푸코 공모전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고 독창적이며 완성도 있는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포스터 분야 우수상입니다. 신탄진 중학교 3학년 이슬아님, 동패초등학교 6학년 박세은님 축하드립니다. 이슬아님의 작품 제목은 사이버 폭력, 자살이 아닌 타살입니다 인데요. 평소에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끝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이버 폭력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네요. 흑백으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는 인상 깊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작은 박세은님의 사이버 폭력도 범죄입니다 작품입니다. 손에 감겨있는 가시덤불은 가해자의 행동이 스스로를 옥죄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라는데요. 사이버 폭력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푸코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터 분야 최우수상 작품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전 동방여자중학교 1학년 김예희님 축하드립니다. 작품 제목은 당신들은 휘열, 우리들은 오열, 재미있으니까입니다. 웃는 얼굴 가면의 가해자 모습을 통해 가해자의 익명성을 표현하고 피해자의 슬픈 감정과의 대비를 통해 가해자의 이미지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했다고 해요. 포스터만 봐도 많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신 노력이 느껴지는 작품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포스터 분야 대망의 대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인천 혜원중학교 2학년 한희주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작품 제목은 악플에 쓰러지는 나의 친구인데요. 모든 심사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이죠.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댓글에 깔려 쓰러지는 친구를 표현하여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이번 푸코 포럼의 주제 조기 감지, 초기 대응의 메시지를 잘 담아내고 있네요. 여러분 모두 조기 감지, 초기 대응 잊지 마세요. 이제 웹툰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웹툰 분야 우수상입니다. 충주 예성중학교 1학년 김민지님, 감일중학교 3학년 장유정님 축하드립니다. 김민지님의 작품 제목은 전지적 방관자 시점인데요. 주인공을 방관자의 입장에서 표현하여
방관도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방관을 멈추고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도움을 주고 가해자의 행동은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을 갖춰야겠습니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장유정님의 작품 제목은 루드베키아입니다. 루드베키아의 꽃말은 충실한 기다림, 평화로운 공존,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모두가 사이버 폭력 없는 세상을 기다리고 결국은 평화롭게 공존하여 영원한 행복을 이뤄낼 미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들을 때 자신의 일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집중하지 않던 친구들의 모습과 어디선가 퍼진 루머를 접했을 때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퍼뜨리던 친구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내용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웹툰 분야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경혜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민지님 축하드립니다. 작품 제목은 어느 날의 그 사건입니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폐해와 해결 방도, 피해자에게 전하는 여러 메시지들을 담은 작품인데요. 피해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메시지는 물론 귀여운 그림체로 푸른 나무 재단과 푸른 코끼리의 모습까지 표현한 것이 인상 깊은 작품이네요. 여러분 곁에는 늘 푸른 코끼리가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웹툰 분야 대망의 대상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은지, 홍익대학교 황성원 님이 협력한 가디언즈 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팀의 작품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가장 먼저 접수된 작품이라 대상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 폭력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언어 폭력 유형을 주제로 정했는데요. 채팅 과목을 방탈출 게임에 비유하여 빠져나가기 힘듦을 표현하고 탈출을 위한 매뉴얼에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번호까지 표현하여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잡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출품된 수많은 작품 중에 수상작으로 4편밖에 선정하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 분야 시상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분야 최우수상입니다. 제천여자중학교의 블루 L팀 축하드립니다. 뮤직비디오 분야 최우수상 수상작 함께 보시죠. 톡 감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인데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학생들이 단체로 A양을 근데 우리 저거 왜 보는 거야? A양이 채팅방에서 27세기 이런 걸 왜 해? 어이없어. SNS에 특정 학생이 저거 얘기가 나왔어요. 너 지금 19세기 사람이지? 나 지금 세계에서 사는 거 없다. 난 정말 몰랐어 네가 이렇게 아팠는지 내 어리석음이 너를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나도 내가 괜찮아지길 더 바랬었지만 생각보다 깊어져 버린 나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데 상처를 주는 나쁜 말들이 이제는 멈춰 길가의 작은 꽃들도 사랑받기엔 충분해 아픔을 주는 나쁜 말들이 이제는 멈춰 눈이 녹고 봄이 오듯 미움도 녹아버리게 아직 늦지 않았어 되돌릴 시간은 충분하니까 잘할 수 있잖아 알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을 거란 걸 내 진심이 닿을 때까지 난 노력할게 또 약속할게 너의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미안해
바라지도 않을게. 푸른나무 재단과 브랜뉴 뮤직의 가수 범키가 프로듀싱한 사이버 폭력 예방 속 이제는 멈춰 노래의 가사 내용처럼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사이버 폭력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전개 방식 덕분에 더 집중해서 본 작품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모든 분들이 사이버 폭력은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며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공감하시고 혹시라도 과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푸코 공모전 선정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사이버 폭력 예방에 동참해주신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이버 정글을 지키는 가디언입니다.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은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니 그때 또 다시 만나요. 비록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청소년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모든 작품은 수상작과 함께 인스타그램 푸른코끼리 전시회에서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2부 진행을 위해 박지원 아나운서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2부에도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려요. 네. 참가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백신, 푸른 코끼리, 조기 감지, 초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1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온라인 포럼, 이제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2부에서는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해서 기업과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제안하는 통찰적인 접근 방식과 또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 예방의 법과 정책에 관한 주제로 대담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이벤트도 알고 계시죠? 시청 도중에 푸코 친사회적 역량 캐릭터 캡처 이벤트, 그리고 실시간 시청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Z 플립 3 등 삼성 최신 전자기기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2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조혜진 위원장님, 학교폭력예방지킴이 우원식 국회의원님, 그리고 푸른코끼리 홍보대사 여러분들의 축하 메시지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무총리를 맡고 있는 김부겸입니다. 2021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코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사이버 폭력 경험을 갖고 있고 N번방 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푸른 코끼리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2021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코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사이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포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에서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회 푸코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사이버 폭력은 조기 감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관심과 실천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민주당도 푸른 코끼리가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사이버상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용맹한
푸른 코끼리가 되어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폭력 예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이버 세상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폭력과 위험한 유혹이 난무하는 사이버 정글에서 한 마리의 푸른 코끼리가 되어 사이버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 우원식도 푸른 코끼리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홍보대사 브라이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른 코끼리 홍보대사 AB6IX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우 조준웅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포럼의 두 번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도 악성 댓글처럼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은 푸른 나무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코로나만큼 무섭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절대 가볍지 않은 무거운 중죄이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정말 아픈 상처를 남기고 또 자신도 그만큼 달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 문제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저 브라이언 응원하겠습니다. 포럼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고 중간중간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서 사이버 폭력을 발견했을 때 바로 푸른 코끼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용기와 관심으로 사이버 폭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푸른 코끼리와 저희 AB6IX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이버 폭력 도움이 필요할 때 푸른 코끼리.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푸른 코끼리 포럼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축하 인사 건네주셨네요. 푸른나무재단 설립자인 김종기 명예이사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감사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AB6IX와 배우 조진웅님까지 축하를 해주셔서 더 힘이 나네요. 이렇게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이 모이면 사이버 폭력 조기 감지와 초기 대응 반드시 잘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푸른 코끼리 어플 미리 설치하시고 조기 감지되었거나 초기 대응이 필요할 시에 어플 도움 상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코끼리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자, 푸른 코끼리는 2020년 2월 20일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사랑의 열매, 삼성 이렇게 4자 협력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이버 폭력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주위에 착한 세력이 모여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활동 중인데요. 예방 교육, 상담 치유, 또 문화 활동, 학술 연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사이버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첫 순서로는 푸른 코끼리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준비했습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예방 문화 확산을 지지하는 푸른 코끼리 서포터즈 지지 크루로 활동 중인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서영인 연사님, 그리고 푸른 코끼리 예방 교육과 문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계초등학교 김어진 선생님 강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제39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자 현재 푸른나무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10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푸른나무 서포터즈인 푸른코끼리 지지크루를 운영 중인 서영인입니다. 제가 이런 포럼에서 연설을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입시, 공부법과 같은 주제에 익숙한데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공부법과 사이버 폭력 예방법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하 모먼트입니다. 저는 공부법을 가르칠 때 항상 아하 모먼트가 올 때까지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외우지 않고 아하 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이 오기까지 꾸준히 집요하게 민감하게 파야 한다. 공부는 결국 아하 모먼트를 일찍 오게 하는 것이다. 제가 푸른나무재단과 처음 인연을 맺은 이유도 이 아하 모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에 첫 월급 100만 원을 푸른나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 기부는 제 과거에 대한 스스로의 반추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돌아왔던 초등학교 5학년 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의 못된 장난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때는 그게 학교 폭력인지를 몰랐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야 아하, 그게 학교 폭력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전학간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존에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야 또다시 아하, 그게 학교 폭력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7년, 첫 번째 아하 모먼트가 오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5년, 두 번째 아하 모먼트가 오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무엇이 폭력인지 아닌지 제가 아하 하고 깨달아 도움을 요청했다면, 무엇이 폭력인지 아닌지 제 주위 사람들이 아하 하고 깨달아 즉각적으로 개입했다면 누군가는 7년, 5년 동안 묵은 고통을 마음 한구석에 얹혀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폭력은 무엇이 폭력인지를 인지시키는 교육과 이를 즉각적으로 알고 개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을 때 바로 아하 모먼트가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이 아하 모먼트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비가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사이버 폭력은 무엇이 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폭력을 멈추기 위한 외부 개입이 지체되는 늦장 대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만들어도 변이가 일어나면 무용지물이듯 계속해서 변형하는 사이버 폭력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문화는 폭력의 변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다소 헷갈리다가 끝내 아하 모먼트가 왔었던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는데요. 바로 저격 현상입니다. 요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가 흥행을 하고 있죠. 어느 날 저는 과제를 하던 도중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야, 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격당했다. 해당 글은 익명의 누군가가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을 토대로 제 인성을 폄하하는 글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이 글을 쓴 사람도 결국 저희 학교 구성원이었기에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 악의적인 생각을 품은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글에 눌린 좋아요의 개수만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제 모든 지인이 해당 글을 사실로 믿고 나를 등 돌리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비대면으로 겪는 폭력은 고통의 결 자체가 달랐습니다. 실체가 없는 폭력이기에 모두가 가해자처럼 보였습니다. 무한히 증식하는 불투명한 가해자들 앞에 저는 나약한 개인으로서 무기력하게 우울에 빠졌습니다. 가해자의 실체는 없지만 그들이 제게 가하는 린치와 그 고통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영인이 셀럽됐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역시 뒤늦게 이것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처음 보니까, 신기하니까 아직 우리에게 저격 현상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는 아하 모먼트가 오지 않은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게 사이버 폭력이라는 걸 빠르게 인지했다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 빠르게 제지하고 상처도 빠르게 아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차라리 과민 반응을 했었더라면 갈등의 마중물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폭력에는 새로운 문화와 인식이 확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아하, 이건 폭력이야 하고 외치며 폭력을 조기에 인식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듯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앞으로도 어떤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등장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소소한 것을 꾸준히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폭력에 대한 아하 모먼트가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생회는 현재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비폭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인스타그램 포토존을 대학 연모에 설치하여서 사이버 학교 폭력 문화에 대해 대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서포터즈원들의 사진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사뭇 어색한 사이버 학교 폭력이란 개념을 학생들에게 익숙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어른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즉각적으로 제지하고 민감한 반응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자고 일어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로 인해 매번 알파벳이 바뀌어 있습니다. 매번 백신을 만들어도 변이가 나오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바이러스에도 견디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이버 폭력이 나올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새로운 일들을 민감하게 보고 대응하는 건강한 비폭력 문화가 필요합니다. 아하, 그게 학교 폭력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아하, 이건 학교 폭력이야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 우리 아들, 딸 힘들었겠구나가 아니라 힘들구나가 될 수 있도록 어른, 사회, 청소년의 조기 감지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여러분, 우리 역시 방관하지 않고 방어해야 합니다. 요즘 공정 이슈랑 겹치면서 대입, 입시 문제가 논란이죠. 누군가가 말합니다. 입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혹은 내 자식이 졸업하면 이제 끝낸 문제라 모두 방관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이버 폭력의 졸업은 없습니다. 우리 대학생은 어린아이와 가장 가까운 어른이고 어른과 가장 가까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린 마음을 잘 공감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간극을 좁혀줄 특별한 사회적 매개로서의 대학생이 가진 가치를 잘 활용합시다. 대학생들이 폭력의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가 되어 어린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이버 폭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나섭시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인계초등학교 교사 김어진입니다. 저는 현재 1학년 담임과 과학정보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민감해진 학교 폭력, 학교 현장에서 의무화가 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교사의 입장에서 체감하고 고민하였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들에게 들키기 쉬운 신체적 폭력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들키기 어려운 사이버 폭력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함에도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수는 매년 줄지 않을까요? 또 효과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하기 위한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많은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급의 특성과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담임교사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기본 철학을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내용을 보강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명백하게 사이버 폭력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유형 이외에도 헷갈리는 유형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예로 모바일 게임 내에서 길드를 생성할 때
길드명을 싫어하는 친구의 이름으로 만드는 경우나 SNS 프로필에 친구 이름의 초성을 적어 일명 저격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시작된 원격 수업으로 인해 화상 수업 중 친구의 얼굴을 촬영하여 단체 카톡방에 올리며 조롱하는 경우나 담임 교사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외모 평가, 일명 얼평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 대상 연수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을 상시 수집하고 교사가 학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 건수가 증가하는 두 번째 원인은 사이버 폭력의 조기 감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은 대부분 말장난이나 놀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당사자 양측이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쁘고 괴롭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도 함께 참여하며 놀았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선생님께 알려도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일과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사이버 폭력은 주로 방과 후, 주말, 방학에 발생합니다. 이때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학생 및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 폭력의 조기 감지에 따른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사안이 심각해졌을 때야 교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을 조기 감지하고 초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교사에게 즉시 알리고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에서 타인의 입장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감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선정할 때 사소하지만 사이버 폭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친구 푸사 캡처해서 놀리기, 친구 채팅 캡처해서 놀리기, 귀신 짤 계속 보내기 등 다양하게 수집하여 아이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불편하고 불쾌하다면 그 모든 것이 폭력이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자신의 언행을 성찰할 것이고 그 결과 적극적인 사이버 폭력 예방 참여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 건수가 증가하는 세 번째 원인은 사이버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이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꾸준히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교육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내용도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사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합니다. 스마트 기기나 SNS 사용법에 서툰 초등학생들은 폭력을 당했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관련 학생의 휴대폰을 걷어 그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학생이 휴대폰 확인을 거부한다면 교사는 사안 해결에 난항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학부모 교육의 내용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생 교육과는 반대로 가해자 중심 교육이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주제로 학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면 이라는 가정을 출발점으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 사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사안을 감지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학생들의 사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학급 내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급 구성원 외에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사적 기록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발생 후 처리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올해 초 푸른 코끼리를 알게 되었고
푸른나무 재단에서 운영하는 양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활용하고자 푸른나무 재단과 MOU 협약을 제안하였습니다. MOU 협약을 통해 저희 학교는 푸른 코끼리 예방교육과 학교장 선언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푸른 코끼리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친사회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등장인물에게 깊이 공감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많이 줄여줍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본교의 학생들은 푸른 코끼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속 사이버 폭력에 대한 조기 감지와 변화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모두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푸른 코끼리 학교 교육 이후 한 학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채팅방에서 모여 놀던 중 늦은 시간에 그만하자는 친구에게 화가 난 학생이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즉각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함께 있던 친구들은 가해 학생에게 말이 너무 심했어. 네가 한 행동은 학교 폭력이야 라고 말하며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음 날 등교하자마자 피해 학생을 찾아가 어제 있었던 일을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설득했고 피해 학생이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친구에게 욕을 하는 사건은 많은 학교에서 매번 일어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스스로 감정 표현을 한 것, 다른 학생이 방관하지 않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 즉시 선생님께 해결 요청을 한 것,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푸른 코끼리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코끼리 학교장 선언 운동 이후 사이버 폭력 안전학교 현판이 중앙현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폭력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상징물로서 기능을 합니다. 매일 드나드는 곳에 붙어있는 현판을 보면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폭력 및 사이버 폭력 안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때문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푸른 코끼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쁜 짓을 하지 말자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교장 선언 운동에 참여한 전교 어린이 회장단 학생들은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예방 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장단의 교내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운영과 푸른 코끼리 예방 교육 이후 고학년에서는 카카오톡, 원격 수업방, 게임톡 등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예전에 그냥 재미로 또는 유행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도 이제는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채팅을 보내기 전에 한 번씩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의 조기 감지와 초기 대응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속에서 상황에 대한 공감과 자기 성찰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사들의 참여와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는 새로운 문화가 담겨 있고 아이들이 내뱉는 단어나 문장 속에는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부분도 보호자와 자주 나누고 학교가 우리 아이를 잘 지켜주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하 모먼트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인데요. 저에게도 오늘 아하 모먼트가 온 것 같습니다. 아하,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푸코 포럼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요. 자, 이렇게 푸코 포럼 같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과 문화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먼저 집에서, 학교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속내를 터놓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이건 우리 어른들의 숙제이기도 하겠죠.
서영인 학생회장님, 김어진 선생님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폭력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SOS 센터 박주한 센터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SOS 센터장 박주환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학교폭력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라고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연일 학교폭력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을 목도합니다.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사이버 세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또한 사이버 세계로 옮겨간 듯합니다. 여러 통계에서 매년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폭력이 주로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한다면 사이버 폭력은 힘의 불균형과 상관없이 온라인,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누구에나 손쉽게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됩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무기력, 대인기피, 자살 등으로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에 비해서 가해 행위는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일부 청소년들은 일상이 되어서 심리적 저항감과 죄의식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주요 요인인 방가자의 양상도 기존과 다릅니다. 기존의 학교폭력이 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방관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사이버 폭력은 다른 정체성과 쉬운 접근이 가능해서 동조하고 동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른나무재단 피해 상담 사례를 보면 단체 채팅방에서 사이버 폭력을 방관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이버 언어 폭력을 행하고 피해 학생을 조롱하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공유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특히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에 대응하고 고통과 갈등의 앙금을 없애고 방관자를 방어자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예방, 해결, 치유 세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먼저 예방적 관점은 교육과 문화입니다. 네, 교육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5조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교육 횟수, 시간 및 강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학교회장이 정하고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을 이용한 대집단, 강의식 교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대집단 강의식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사례 중심의 체험형 학급 단위 교육이 필요하고 대상별로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강사 역량 등의 세부 지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을 당했는지, 가했는지 감지하고 인지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고통받는 친구를 돕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보상해줘서 친구를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득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어른들이 그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적 개입을 통해서 폭력을 인식하고 방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주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공동의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을 방관자 문제로 보는데 이 방관의 문제가 아이들의 잘못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방관하지 않을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과제입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아이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갈등을 겪을 때 부모님에게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평소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학교와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필수적인 대응 방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고통을 호소했을 때 학교와 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관계를 학생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전에 학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감지 능력을 키우고 사안 초기에 긴급하게 조치하는 초동 조치도 함께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해결적 관점입니다. 학폭법 제13조 2에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 학교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법 제14조에서는 학교회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해와 용서이고 학교폭력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권한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피해가 신고되거나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증거 없이 심증만 있을 경우에는 사안조사가 제한됩니다. 최근에 푸른나무재단 피해 상담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학교폭력 가해자가 불순한 목적으로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허위 신고 또는 보복 신고해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지속해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감지할 경우에도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입니다. 학폭법 제11조 8항에서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법 제14조 5항에서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 피해로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에 대응하며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네, 실태조사가 수시로 쉽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암호화된 설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학교폭력을 특화한 자해, 자살 등의 이상지구를 감지하는 문화, 자기보호시 설문과 또래보고의 설문 병행 등을 통해서 현행 실태조사의 방식이 보완되어야 실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치유적 관점입니다. 앞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 또는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사안 처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종결되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을 때 조치가 결정되기까지 그리고 심의위원회 조치 처분 후 사후관리까지 이 두 기간의 공백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을 때 조치가 결정되기까지의 그 공백입니다. 학폭법 제16조에서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여러 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학교회장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에 권한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긴급조치로서 학교장도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 조치 처분 후의 사후관리 공백입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후에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조치 결정 이행 여부, 피해자의 회복 여부, 가해자의 재발 방지, 피가해를 포함한 공동체 회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현실적인 여건의 한계는 있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 그 밖의 행정 업무뿐 아니라 학교폭력 업무와 이에 대한 책임과 민원 처리 등의 경무와 스트레스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승진 가점,
교과서 면제, 책임교사 임기 보장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을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외 학교 전담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학교 내 폭력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구조적 접근, 그리고 학교 폭력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SOS 센터 박주환 센터장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온라인 포럼, 다음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의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준비한 한국의 반불링법, 사이버 폭력 예방 법제화를 위한 연구에 관해서 최동주 교수님이 대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 소장 최동주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부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 관련 법안 검토 및 개정 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 전문가, 젠더 전문가, 법 전문가, 또 정책 실무가, 그리고 국제 협력 분야와 제도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 및 자문단을 구성해서 법안을 검토하고 개정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2020년에 시행되었던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 연구의 후속 연구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저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영역의 기술 발전과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생활은 사이버 영역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은 여전히 사이버 영역을 특별한 예외 상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이 이러한 사이버 폭력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있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법적 규제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한국일보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교육부의 학생 자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모두 148명으로 평균 5일에 2명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 정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개정과 제정을 재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할 입법 내용을 청소년 사이버 폭력을 중심으로 4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4가지의 영역은 첫째,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둘째,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 셋째, 가해자 선도를 위한 제도적 강화 방안, 넷째,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강화 방안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중심의 관련 법률들을 개관하고 사이버 폭력의 개념, 범위, 국가기관의 의견 수렴 체계, 청소년 사이버 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 대응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제도와 입법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의해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지닙니다. 청소년도 천부인권의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인구는 헌법 권리에 근거하여 청소년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며 청소년 사이버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내법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연구진이 국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총 160개 청소년 사이버 폭력 관련 국내 법률 중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23개의 법률을 추출하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 관련 방안을 검토한 후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을 개선하는 방향과 추가적인 입법을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 개선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청소년 사이버 폭력 문제의 해결은 예방 차원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되고 교육은 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잘못된 인식 개선을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건전한 청소년 사이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의 구체적인 결론과 재현에 관하여 중요한 쟁점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사이버 폭력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기에 제약이 큰 학생이라는 점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구제는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법률 제정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가해자 처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훈방 조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성적 영상물의 생산과 유통이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되고 청소년들 역시 적극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처벌 수준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더 높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명예훼손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형량의 불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이 문제의 개정을 제언하였습니다. 둘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량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크웹 운영자로 미국에서 기소된 손정우는 아동 음란물 광고 혐의만으로도 미국에서는 최소 의무 형량이 15년이었지만 한국에서 재판을 통해 수감된 기간은 총 1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사회적 변화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개정 사항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처벌 조항 등을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 가해자 형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사적 처벌이 아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의 가해 학생 조치 사항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식적 서면 사과 같은 손방망이식 처벌을 경계하고 실질적인 처벌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서면 사과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피해 학생 측에서 서면 사과를 가벼운 처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면 사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따라서 본 규정의 서면 사과를 삭제하고 보다 엄중한 처벌 규정을 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처벌 조치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소년 전문법원 설치를 통한 청소년 폭력 법치의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형사책임 문제는 소년법과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한 관할의 이원화 문제는 절차 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차의 일원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절차의 일원화를 위해서 소년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소년 범죄 관련 전문법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소년 전문법원의 설립은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예방, 선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가해자 선도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 사이버 폭력 가해자 처벌은 단순히 학생들 간의 소소한 다툼 정도로 판단돼서 선고유예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한 선도 방안을 경계하고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관련 선도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 성폭력 수강 명령 혹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시간은 500시간의 범위 내로 상당히 부족한 시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을 개정하여 500시간 이수 명령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넷째,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수는 청소년 학생 예방 교육을 현재 학기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의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 교육을 학기별로 2회 이상으로 늘려서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교직원 및 친권자의 자율적 교육 확대와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의 예방 환경 조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폭력 관련 인력의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학교 내에 전문 상담교사와 위원회 전문가 인원의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교사의 사이버 폭력 지식의 전문성 검증과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교육 인력 확충을 제안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학교 폭력 전문가 위촉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력을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에 학교에 소속된 학생 학부모와 학교 폭력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섯째, 국제적인 협력을 구축하려는 방안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게 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나 세계 시민교육 등 국제적인 협력 목표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면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에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에서 만났던 메건 마이어 재단처럼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 중인 최동주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제안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대담을 통해서 더 많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2부 마지막 강연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푸른 코끼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에서는 이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사회공헌단 윤원규, 홍자경 연사의 강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사회공헌단 윤원규, 홍자경입니다. 삼성은 푸른나무 재단, 교육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푸른코끼리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푸른코끼리 사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전기, 삼성 SDS 등 삼성의 5개 전자 계열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CSR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이네이블링 피플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핵심 가치인 인재제일, 상생 추구, 변화 선도를 지향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상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사업 푸른 코끼리는 삼성의 새로운 CSR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이네이블링 피플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교육을 테마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과 청소년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와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청소년 꿈의 격차 해소 프로젝트인 삼성 드림 클래스, 보육시설 종료 후 자립을 해야 하는 청소년의 주거 공간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삼성 희망 디딤돌 등 청소년 교육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융합한 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삼성 솔포 투마로, AI, IoT 등 미래 혁신 기술을 교육하는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을 전 세계 30여 개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이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 그 꿈을 꾸고 키워나갈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 2021년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6.7%, 초등학교 입학 후 재학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무려 17.3%로 나타났고,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과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폭력 피해는 우울, 불안, 대인 기피, 심지어 자살 등으로 극단적으로 표출됩니다. 사이버 폭력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함께 가요 미래로 이네블링 피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곳곳에서도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은 2021년 5월 7세에서 13세까지 어린이 대상 디지털 시민교육 웹사이트인 이주니어를 개설해 인터넷 중독 방지, 디지털 에티켓,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불링 방지 등 사이버 시민의식과 관련된 8개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및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대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교사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니어는 프랑스 세이퍼 인터넷 데이 캠페인 주최단체인 인터넷 위다웃 피어와 협업하고 있으며 프랑스 교육부 교육총국으로부터 디지털 시티즌 교육을 위한 적합 콘텐츠로 평가받아 현지 초중교에서 교육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국법인은 영국 내 온라인 세이프티 NGO인 인터넷 메럴스와 협업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 키즈홈과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안전 기능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고 더욱 안전한 디지털 세계를 위한 창의적 생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제공하는 웹비디오 시리즈를 영국 법인 마이크로 사이트에 게재해 약 10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배우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폴란드, 터키 등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함께 가요 미래로 이네이블링 피플이라는 CSR 비전과 함께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속해서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은 이렇듯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적 활동입니다. 푸른나무재단과 함께하는 푸른꽃길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과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에 삼성전자도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미래로. 네, 두 연사님이 함께하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푸른나무재단의 계속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온라인 포럼 사이버 백신 푸른코끼리 조기 감지 초기 대응
이제 대담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앞선 강연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한국의 반불링법,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법제화를 주제로 대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담 진행은 푸른나무재단 최선희 상담본부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최선희 본부장님께 마이크 바로 넘겨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 진정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푸른 코끼리 포럼 대담 시간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푸른나무재단 최선희입니다. 푸른 코끼리 포럼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포럼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실 5분의 연사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 옆에 계신 이백형 경위님부터 간단한 소개와 오늘 강연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백형 경위입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서울관악구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 SPO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정말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청소년 학교 폭력과 관련된 논의와 해결 방안을 나누는 자리라고 해서 용기 있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저의 이야기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SPO 분들이 정말 많아 부끄럽기도 한데요. 저의 작은 활동이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경위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경위님 강연하시는 내용 중에서 청소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주시는 모습이 느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처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청소년들하고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대학에서 푸른 코끼리 지즈크루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영인 학생회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제39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자 현재 100명의 학생들과 푸른 코끼리 서포터즈를 활동하고 있는 서영인입니다. 저는 오늘 사이버 폭력을 알아차리게 하는 모먼트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이버 폭력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하는 교육과 이를 즉각적으로 알고 개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폭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생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어른 사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가 된다면 안전한 사이버 세상이 더 확산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시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100분이 다 계시다고 했잖아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김어진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인계초등학교 교사 김어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크고 작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문용린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화해와 용서, 교사로서 고민이 많아지네요. 다른 무엇보다 제 생각에 중요한 건 발생하기 전 예방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푸른 코끼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푸른 코끼리를 알게 되었고 정말 좋은 교육과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코앱은 도움 상담부터 각종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주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에서 국제개발 문제를 강의하고 있는 최동주 교수입니다. 저는 올해 2번째 출연했습니다. 2번째라서 그런지 조금 익숙하고 오랜만에 본 푸른 코끼리 캐릭터가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2년째 사이버 폭력 관련 연구를 진행했어요. 작년에는 좀 거시적 관점에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연구를 했다면 올해는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좀
실천적인 대안들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학폭 미투가 사이버를 통해 많이 폭로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처럼 사이버 매체의 확장성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들을 이번 연구에 담았고요.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고 시행되어서 실제적인 좋은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주환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SOS 센터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SOS 센터장 박주환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방과 해결, 치유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각 요소별로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보완점을 제안드렸습니다. 함께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사님들의 소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 시간이 정말 안전하고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사이버 세상을 위해서 고민하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대담은 여러분들께서 사전 이벤트 설문에 응해 주신 내용을 기초로 제가 연사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대담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질문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사이버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또 학부모님, 교사분들, 여러 활동가님들의 고민이 정말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정말 모시기 힘든 어려운 분들 한 자리에 모신 만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연사님들께 모든 부분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든든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이백형 경위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 전용 소통 휴대폰 약 5,000명의 친구들이 가입돼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5,000명 친구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 5,000명의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금도 그러면 10년 전에 연락하셨던 청소년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시나요? 네, 물론 10년 전에 만났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서로 안부도 묻고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이 도입된 2012년도에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도 학교 전담 경찰관을 많이 낯설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10년이 된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과 뗄 수 없는 당연한 존재이며 제도 실행 이후 실제 학교 폭력 수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제도와 함께 청소년들의 해결사가 되어주니 믿음과 신뢰가 쌓여 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청소년들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SNS를 통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 전담 경찰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홍보하니까 저희들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더라고요. 10년간 5,000명의 청소년들이 저를 믿고 찾아올 수 있던 것은 민관이 하나로 뭉쳐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0년 전에 만난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관악 지역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과 더불어 학교, 경찰,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나로 더 뭉쳐 협력한다면 머지않아 학교폭력 제로에 수렴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위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백형 경위님 보시고 반가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백형 경위님하고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댓글창에 미담 사례 댓글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위님 혹시 그 대담 중에 전화나 문자 오시면 받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급한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런 경찰관 분들의 노력하고 제도화된 정책이 현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사실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실 SPO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연사님 중에서 아마 청소년기를 가장 가까이 지나오신 분 같아요. 서영인 회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회장님 강연하실 때 사이버 폭력 경험하셨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사이버 폭력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셨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평소에 제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매체만 사용을 했고 나만 잘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 폭력의 대상자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을 겪으니까 처음엔 화가 나다가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과 두려움이 생겼고 우울한 마음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사이버 폭력이란 걸 깨닫고 제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아차리기까지 겪은 마음의 고통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마 청소년분들도 저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이겠죠. 특히 사이버 폭력은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와 확산이 필요한 것이죠. 빨리 알아차리게, 아하 모먼트가 최대한 빨리 오게 우리 사회나 어른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제가 푸른나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생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그 아하 모먼트, 이 한마디가 정말 명쾌한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을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아하 모먼트, 이것을 빨리 만나게 하는 거, 이거 너무 좋은 캠페인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하 모먼트, 빨리 만나게 노력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김어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폭력은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밖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지가 사안이 여러 건 발생한 한참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 같은 반이나 같은 학교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조기에 감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저희 교사들에게도 학교 폭력, 특히 사이버 폭력과 같은 양질의 예방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서영인 회장님 말씀처럼 사이버 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는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학부모,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별 맞춤형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학생들에게는 푸른 코끼리 같은 체험형 교육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약용 책 배소라는 친사회적 역량이라는 개념이 저는 너무 좋아서 이것을 활용하여 생활지도도 함께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교과목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체험형 교육들이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동주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듯이 학기당 횟수를 늘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 예방교육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 마무리하실 때 자연스럽게 최동주 교수님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음 질문을 편하게 드리게 됐는데요. 교수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연구를 이제 진행해 주고 계시고 이렇게 두 번째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사이버 폭력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고통을 정말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이버 폭력의 법제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존재하는 법이 이 사이버상의 폭력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그 비판적 여론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증가의 속도와 폭력에 대한 체감도는 사실은 좀 더 치밀하고 방대하게 행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법적 정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푸른 꽃길이 시작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구 사회에 사이버 폭력을 없애고 막는 씨앗이 되는 것이 이 푸른 코끼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내외 연사들의 전문적인 발표와 실태에 대한 보고 그리고 대응 사례들을 보면서 푸른 코끼리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실마리를 찾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나아가 세계 시민사회에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법이 개정되고 발전된 국제적 협력과 대응을 촉구하면서 제 말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자세한 설명과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우리 푸른 코끼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는 분명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코끼리 사업을 총괄하시는 저희 사이버 SOS 센터의 박주환 센터장님, 아까 강연하실 때 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몇 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대안들이 실천이 된다면 우리 푸른 코끼리들이 조금 더 안전한 사이버 정글에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이 안전한 세상이 될 텐데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를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 방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와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한 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른들이 학습을 통해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학교 폭력은 발생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과 치유는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한 관계회복 활동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 현장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전담기구의 전문성 향상, 권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폭력, 특히 사이버 폭력의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학교 폭력 현장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10년, 20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돼서 실천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대담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대담에 참여해주신 신청자 여러분들과 사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5분의 연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른 코끼리 포럼은 내년에 조금 더 안전해진 모습으로 변해 있을 사이버 세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반불링법,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법제화에 대해 열띤 토론 펼쳐주신 5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듯이 사이버 폭력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사이버 폭력 예방과 조기 감지 그리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셔서 또 시민과 사회가 함께 사이버 폭력 예방 문화 조성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푸른 코끼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푸른 코끼리 어플로 연락 주세요. 푸른 코끼리는 늘 우리 청소년 곁에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백신 푸른 코끼리 조기 감지 초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1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푸른 코끼리 온라인 포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년 제3회 포럼에서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